어머니, 이 더러운 걸 왜 아직도 갖고 계세요? 당장 버릴게요. 제가 시어머니의 낡은 재봉틀을 쓰레기장에 내놓으려 했을 때 평생 인자한 척조차 안 하던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내 목숨보다 귀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손을 대?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평생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던 시어머니의 그 낡은 재봉틀 한 대가 부도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저희 가족을 구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명품 브랜드가 될 줄은 말입니다. 대체 그 낡은 기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그 비밀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시댁 대문을 열 때마다 저는 마치 북극의 얼음 동굴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서늘한 공기보다 더 차가운 건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치켜 쓰고 저를 훑어보시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의 눈빛이었죠. 저는 결혼 7년 차 며느리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왔냐? 손에 든 건 또 뭐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맨날 뭘 사들고 와. 반가운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과일 바구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는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여 손때 묻은 낡은 바지를 깁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평생 수선 일을 하며 남편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하셔서인지 디자인과를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녔던 제 커리어는 시어머니 눈엔 그저 돈 안 되는 헛지랄로 보였을 뿐입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거실에서 그러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무릎 시리시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마디 건네면 돌아오는 건 날 성가시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내 무릎이 시리든 말든 내가 보태준 거 있냐? 입 놀릴 시간에 저기 주걱이나 잡아라. 국 식는다. 주방으로 향하는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시어머니의 방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저 낡은 재봉틀 소리. 기름칠을 제때 안 한 건지 아니면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르는 건지 모를 그 소리는 제 마음을 굴려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디자인을 공부한 것도 옷을 사랑한 것도 다 이 재봉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도 늘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재봉틀은 달랐습니다. 그건 예술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휘두르는 무기 같았습니다. 살벌하고 날카롭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기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은 늘 고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알을 씹는 소리조차 마음에 안 드시는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주, 너 요즘 우리 아들 기색이 안 좋더라. 너 집에서 뭐 하길래 남편 얼굴이 그 모양이야. 여자가 안에서 잘 들어앉아 있어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인데 넌 매일 뭐가 그리 바빠서 밖으로 쏘다녀. 어머니, 저 요즘 아르바이트로 로고 디자인 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생활비에 보탬이라도 되려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자인인지 뭔지 그게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그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뜨끈한 국이나 한 그릇 더 끓여라. 내가 그린 그림 한 장보다 내 재봉질 한 번이 더 돈이 되는 법이야. 알겠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살림이나 잘하고 아들 뒷바라지나 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이나 재능은 시장통 수선집의 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방안을 살짝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 그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가느다란 실 하나를 바늘구멍에 꿰는 시어머니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반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 조각들을 꺼내셨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아주 정교한 자수가 놓인 천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그 부드러운 천 위를 스치자 재봉틀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런데 그 소리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리듬을 타는 음악처럼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재봉틀을 돌리는 어깨 근육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역동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바지 기장이나 줄여주는 평범한 수선공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뭐예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에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천을 뒤로 감추셨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그 차가운 얼굴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너 남의 방을 왜 훔쳐보고 난리야? 설거지 다 했으면 얼른 집에 나가. 밤이 깊었다. 아니, 방금 그 비단요. 자수가 너무 예뻐서. 예쁘긴 뭐가 예뻐. 그냥 자투리 천 조각이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내 남편이나 챙겨. 시어머니는 거의 쫓아내듯 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그 천 조각 위에는 요즘 기계자수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묘한 빛깔의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은 부쩍 전화를 피하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소원함 사이에서 저는 섬처럼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꽁꽁 숨기려 했던 그 비단 조각들이 사실은 저를 향한 마지막 구명보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도요.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시댁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남편의 어깨는 잔뜩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마디는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다 끝났어. 회사가 부도났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버렸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느니 거래처가 도망갔다느니 하는 구구절절한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집으로 빨간 딱지가 붙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님은? 어머님 아시면 쓰러지실 텐데. 제 물음에 남편은 그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시어머니의 시장 수선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수선집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이놈들아, 어디서 행패야. 시어머니는 낡은 가위를 휘두르며 악을 쓰고 계셨지만 덩치 큰 사내들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듯 매달리셨습니다. 은주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돈을 날리다니. 내가 옆에서 뭘 했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시어머니의 원망은 고스란히 저를 향했습니다.
남편의 잘못도 제 탓, 사업이 망한 것도 제 탓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저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 시어머니의 낡은 단칸방 옆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시장통 뒷방으로의 추락.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독설이었습니다. 잘난 디자인 공부했다는 년이 제 남편 앞가림도 못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으니까 좋냐고.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내오는 저에게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참 독하시다. 아들이 망해서 중내 사내하는데 또 돈 벌겠다고 저러시나? 하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방 문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재봉틀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며칠 전 보았던 그 화려한 비단이 아닌 제가 예전에 유행 지난 거라고 버리려 했던 낡은 코트 안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못난 놈아, 이 애미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안감을 덧대어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누비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건 남편의 해진 양복 안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꿰매기라도 하려는 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재봉틀 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처절한 기도 소리였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은 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들이 사실은 본인의 무능함을 자책하는 비명이었다는 것을, 그 거친 손마디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다시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의 재봉틀마저 압류하겠다며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건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시어머니는 재봉틀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업자들은 비웃으며 시어머니를 밀쳤고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들이 재봉틀을 번쩍 들어 올리려는 찰나 저도 모르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거 놓으세요. 그 돈 제가 갚을게요. 당장 내려놓으라고요. 제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머니에 든 건 단돈 10,000원도 없으면서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 소중한 재봉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고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에 담긴 신비로운 재주와 갈 곳 없는 며느리의 절박한 기획력이 만나기 직전의 폭풍전야였습니다. 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모셨죠. 방 한 구석 겨우 지켜낸 그 낡은 재봉틀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독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로 벽장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주 너, 아까 그놈들한테 돈 갚겠다고 큰 소리 친 거 진심이냐? 네, 어머니. 어떻게든 해봐야죠. 저 디자인 전공했잖아요. 시장 바닥에서라도 장사 시작할게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커다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내가 평생 시장 구석에서 남들 바지 기장이나 줄이면서 몰래 몰래 만들어 온 것들이다. 남사스러워서 누구 보여준 적은 없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자투리 천들을 모아 만든 누비옷과 조각보 가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흔한 시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천 조각 하나하나의 배색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화보보다 더 세련됐고 누빔의 간격은 기계가 찍어낸 듯 정교하면서도 손바느질 특유의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소재를 썼는데도 형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오버핏 코트나 세련된 에코백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이 배색이며 바느질이며. 이건 그냥 옷이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제 감탄에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예술은 무슨 얼어 죽을. 그냥 아까워서 남는 천 조각들 있다 보니까 그리 된 거다. 시장 사람들한테 보여줘봐야 비싸기만 하다고 욕이나 먹을 게 뻔해서 숨겨놨던 거야.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옷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들을 분석하며 공부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언컨대 시어머니의 이 보따리 작품들은 압구정 편집숍에 걸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세요? 저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팔려요. 시장 사람들도 안 사는 걸 누가 산다고 그래.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방 안의 형광등 아래에서 옷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뭐 하는 짓이냐 번쩍거리고 라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옷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기묘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살짝 찍힌 사진은 묘한 뭉클함까지 자아냈죠. 저는 그날 밤 잠도 자지 않고 예전에 공부했던 마케팅 지식을 총동원해 블로그와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장 구석 욕쟁이 할머니의 비밀 서랍.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시장 수선집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를 따라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수선집 한쪽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인쇄에 붙여두고 시어머니가 만든 가방 몇 개를 걸어두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이고, 박여사, 며느리가 이제 별걸 다 하네. 그런 누더기를 누가 산대? 박여사 아들 망했다더니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나 봐. 저런 시골뜨기 가방을 누가 메고 다녀. 시어머니는 상인들의 조롱에 얼굴이 붉어져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이년아. 당장 치워. 동네 망신 다 시킬 일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고개를 못 들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걸어둔 가방을 팽개치셨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가방을 다시 주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어머니의 이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시어머니는 제 말에 멈칫하시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재봉틀 앞에 앉아 화풀이 하듯 발판을 밟으셨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이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하며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친 색감의 할머니 브랜드, K-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문이 들어왔어요. 가방 10개가 한꺼번에요. 시어머니는 재봉틀을 멈추고 돋보기를 코끝까지 내린 채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로 이 돈을 주고 산다는 놈들이 있다고? 이 낡은 천조각을? 네,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요. 어머니,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천한 기술이라며 숨겨오고 아들의 성공 뒷바라지를 위해 억눌러왔던 자신의 재능이 처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먼지 쌓인 가위를 집어드셨습니다. 은주야, 가서 비단더 떼와라. 시장 입구 김씨네 집에 있는 그 귀한 옥색 비단, 내가 눈여겨본 거 있다. 그거 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독설 대신 장인의 서슬 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장 구석의 비밀 서랍이 세상으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옷을 좋아해 줄까요? 저는 밤새도록 잠을 설친 채 시어머니의 작업대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손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몰라, 이년아. 주문 들어왔다며? 돈 줬으면 만들어줘야지. 사기꾼 될 순 없잖냐.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임시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흰 전지를 벽에 붙이고 시장에서 사온 저렴한 조명을 설치했죠. 제가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지 시어머니는 혀를 찼지만 제가 옷을 입혀달라고 할 때마다 귀찮게 시리 라고 투덜대면서도 단추 하나까지 꼼꼼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은주야, 이 옷은 그냥 입는 게 아니야.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게 입어야지. 너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으면 옷이 죽는다. 시어머니는 직접 제 몸에 옷을 대보며 핀을 꽂으셨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저도 생각지 못한 입체적인 재단법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신들린 듯한 손놀림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의 거친 손이 부드러운 실크 위를 춤추듯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완성된 누비옷의 정교한 디테일. 저는 그 모든 과정에 박순자라는 이름을 붙여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쇼핑몰 이름은 순잔의 서랍으로 할게요, 어머니. 뭐, 내 이름을 왜 팔아? 창피하게 시장통 할멈 이름을. 아니요, 어머니. 이제 이 이름은 가장 세련된 이름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명품은 로고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것이니까요. 쇼핑몰 오픈 첫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부도로 생긴 빚 독촉장은 쌓여가고 있었고, 이 쇼핑몰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서버가 터졌어요. 주문이 감당이 안 돼요.
오픈 1시간 만에 준비했던 초도 물량 쉼벌이 전량 품절되었습니다. 고객 게시판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런 색감의 옷은 처음 본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 배송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휴대폰 화면에 뜬 주문 목록을 보고 또 보셨습니다. 이게 다 내 옷을 사겠다는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네, 어머니. 보세요. 여기 강남, 여기는 부산, 여기는 미국이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더니 재봉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보지 못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여전히 아이고, 일복 터졌네. 라며 투덜대셨지만 재봉틀을 밟는 발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습니다. 저희 고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택배 박스를 접고 송장을 붙이면 시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려 옷을 완성하셨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지친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넘치셨죠. 어머니, 좀 쉬면서 하세요. 병나시겠어요? 야, 은주야. 내가 평생 시장에서 이 짓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이름 걸고 옷을 내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옷을 기다린다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좁은 방바닥에 앉아 찐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은주 너, 아까 보니까 사진 참 잘 찍더라. 내 옷이 그렇게 예쁘게 보일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디자인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좋은 디자인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어머니 옷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구마를 한 입 크게 베어 무시더니 슬쩍 제 손등 위에 당신의 거친 손을 얹으셨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다. 이 못된 심이 만나서 고생만 하고 내 아들놈은 저 모양인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내가 호강한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진짜 어머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저희를 시기하던 상인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고 무엇보다 대형 의류업체에서 순잔의 서랍의 디자인을 노리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적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라는 거센 파도와 맞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선집 앞에는 이제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하루에 10건도 안 되던 수선 손님 대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구경꾼들과 이게 그 유명한 할머니 옷이냐며 묻는 사람들로 시장 골목이 북새통을 이뤘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정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박 여사, 아주 떼돈을 번다며? 며느리가 여우라더니 시장 바닥상도덕도 모르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수선 일감까지 다 저 집으로 가버렸어. 박 여사가 우리 손님들 다 가로챈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옆집 수선집 여편네들이 대놓고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위를 휘두르며 싸우셨을 시어머니였지만 어쩐 일인지 입술을 꾹 다물고 재봉틀만 돌리셨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부러워서 저러는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재봉틀을 잠시 멈추고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은주야,
나는 저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다. 평생을 같이 시장 바닥에서 뒹군 사람들인데 나 혼자 밥그릇 챙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 저놈들이 내 아들 욕까지 섞어가며 저러니 참기가 힘드네. 시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 번영의 사람들이 수선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 여기 시장 법도가 있는데 말이야. 혼자 인터넷인지 뭔지로 장사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지. 임대료도 더 내고 번영회비도 10배로 올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제가 나서서 따지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이봐요들, 내가 여기서 30년을 넘게 바느질했어.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당신들 뭐 도와준 거 있어? 이제 와서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 시어머니의 호통에 번영의 사람들은 찔끔하는 듯 했지만 이내 독한 말을 내뱉고 나갔습니다. 흥, 두고 봐. 할머니가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어? 곧 미천 드러날 거다. 그들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진짜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쇼핑몰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순잔의 서랍옷, 시장통 싸구려 원단 쓰면서 명품 가격 받네요. 바느질도 엉망입니다. 감성파리로 노인 부려먹는 며느리 쇼핑몰이래요. 완전 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지만 인터넷 세상은 무서웠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글들이 퍼져나가며 주문 취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컴맹이라 상황을 모르고 계셨지만 텅 빈 택배 트럭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왜 택배 아저씨가 그냥 가냐? 보낼 옷이 산더미인데. 아, 어머니, 그게 요즘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췄어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저는 차마 시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어머니의 정성을 싸구려라고 비하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시장 입구 대형 의류 매장에 걸린 옷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잠 설쳐가며 고안한 독특한 누비 패턴과 비대칭 깃 디자인이 똑같은 옷이 대기업 브랜드의 라벨을 달고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저거 보세요. 저 옷. 시어머니는 매장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영혼이 담긴 디자인이 복제되어 걸려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건 내가 우리 아들 양복 안감돼서 만들었던 그 방식 아니냐? 저놈들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길래 저걸 저기다 걸어놨어. 대형 의류업체가 소규모 쇼핑몰인 저희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업체는 저희가 자기네 디자인을 베꼈다며 오히려 고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비아냥, 인터넷의 악성 댓글, 그리고 거대 기업의 횡포. 며느리인 저와 70대 시어머니가 감당하기엔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높고 험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였나 봐요. 저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제가 무너져 내려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가위를 집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이년아, 가위 잡은 손이 떨리면 바느질 못하는 법이야. 저놈들은 기계로 찍어냈지만 나는 내 목숨 걸고 한 땀 한 땀 박았다. 기계가 사람 손을 어떻게 이기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자기네 디자인을 훔쳤다고 당장 쇼핑몰 폐쇄 안 하면 감옥에 보낸대요.
법원에서 온 듯한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의 부도 때보다 더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고쳐 쓰시며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셨습니다. 감옥? 죄 지은 놈이 가는 게 감옥이지. 평생 바느질만 한 내가 왜 거길 가냐? 은주 너 똑똑히 들어라. 저놈들이 베낀 건 겉모양이지 속은 아니다. 옷은 사람 몸을 감싸는 거지. 눈만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다.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데리고 시장 입구 그 대형 매장으로 쳐들어가셨습니다. 매장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디자인 도용은 저기 쇼핑몰 하시는 며느님이 하신 거잖아요. 뉴스 못 보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매장 한복판에 걸린 짝퉁 누비 코트를 낚아채듯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봐요, 사람들. 이게 진짜처럼 보입니까? 겉은 번지르르 하지요? 그런데 이 속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쪽가위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그 비싼 코트의 안감을 뜯어내셨습니다. 매장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보세요. 이건 기계로 대충 박아서 안감이 겉감이랑 따로 놀아요. 땀이 차면 옷이 뒤틀리고 한번 세탁하면 걸레가 될 옷이라고요. 진짜 옷은 사람 피부처럼 숨을 쉬어야 하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뜯어낸 옷의 안쪽, 엉성하기 짝이 없는 기계 바느질 자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입고 있던 순잔의 서랍에 옷소매를 걷어 올리셨습니다. 이건 내가 박은 겁니다. 안감을 보세요. 한 땀 한 땀실을 꼬아서 매듭을 안으로 숨겼습니다. 이건 기계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기술이에요. 누가 누구를 베꼈다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당당한 외침에 매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70년 인생을 바느질에 바친 저희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짝퉁 옷의 부실한 마감 처리가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악성 댓글을 달던 사람들도 하나둘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진짜 장인은 다르다, 할머니 멋있다라는 응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기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금력을 동원해 언론을 매수하고 저희 쇼핑몰에 원단을 공급하던 업체들을 압박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원단을 못 주시겠다니요? 내일 당장 제작 들어가야 하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은주 씨.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어쩔 수가 없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절의 말들에 저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원단이 없으면 옷을 만들 수 없고 옷을 못 만들면 쇼핑몰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원단 보관함을 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낡은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은주야, 원단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시장 창고에 잠자고 있는 광목천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예전에 내가 쓰다 남은 천연 염료들도 찾아보고. 어머니, 광목은 너무 거칠고 촌스럽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입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꿀밤 한 대 때리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년아, 요새 사람들이 환장하는 게 바로 자연 아니냐? 거친 광목도 삶고 두드리면 비단보다 귀한 옷감이 되는 법이다. 남들이 다 쓰는 원단 말고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만의 원단을 만드는 거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시장 옥상에서 원단을 삶고 말리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잿물에 광목을 삶아 불순물을 빼고 치자며 쪽풀로 은은한 빛깔을 입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처음에는 혀를 차더니 옥상 가득 펄럭이는 아름다운 빛깔의 천들을 보며 하나둘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 내가 예전에 염색 공장에서 일했었잖아.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이 색깔 좀 봐. 기계로는 절대 못 뽑아낼 색이네.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시장 골목이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바느질 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순잔의 서랍은 이제 단순한 옷가게가 아닌 시장 사람들 모두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상 가득 널린 광목천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승리의 깃발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 그 거친 천들을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마치 자식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중얼거리셨습니다. 은주야 봐라. 햇볕이랑 바람이 다 해줬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이 바로 이런 거다. 정말 그랬습니다. 치자로 물들인 노란색은 가을 은행잎보다 깊었고 쪽으로 물들인 푸른색은 새벽 바다보다 영롱했습니다. 저는 그 원단들을 가공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대기업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디자인 도용을 확정짓기 위해 업계에 권위 있는 패션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개 품평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판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에요. 오냐, 잘됐다. 내 평생 남 앞에서 내 바느질 솜씨 뽐내볼 기회가 없었는데 판까지 깔아준다니 고맙지 뭐냐. 은주야, 겁내지 마라. 이 심이 손끝에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지켜봐. 드디어 공개 품평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의 한 컨벤션홀. 한쪽에는 대기업의 매끄러운 기계식 누비코트가 전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저희가 직접 염색한 광목 누비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광목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거친 소재를 누가 입습니까? 디자인은 비슷할지 몰라도 상품 가치가 없네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대기업 쪽 변호사는 기세등등하게 발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쪽은 조잡한 가내수 공업일 뿐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연구해온 정교한 패턴을 할머니 한 분이 우연히 흉내낸 것에 불과하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낡은 쪽가위와 바늘 그리고 실타래를 꺼내셨습니다. 이보쇼들, 말로 100번 떠들면 뭐해? 내가 여기서 직접 보여줄게. 저 기계가 박은 옷이랑 내가 손으로 빚은 옷이 뭐가 다른지. 시어머니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광목천을 재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도 쓰지 않고 오직 눈썰미와 손의 감각만으로 천을 잘라나갔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저희가 행사장까지 들고 온 그 낡은 재봉틀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어머니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며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놀림은 더 이상 시장통 수선집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장의 몸짓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옷 한 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심사위원 중 가장 까다로워 보이던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옷을 건네셨습니다. 한번 입어보쇼. 옷이 몸을 어떻게 안아주는지. 그 여성이 마지못해 옷을 걸친 순간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워 보이던 광목 코트가 그녀의 몸 위에 얹어지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 이 느낌은 뭐죠? 분명 거친 원단인데 속살에 닿는 느낌이 비단보다 더 편하네요. 그리고 이 어깨선 좀 보세요. 제가 평생 본 어떤 맞춤복보다 제 체형에 딱 맞아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치수대로 박지만 사람은 마음대로 박는 법이요. 내가 당신 걸어 들어올 때부터 어깨 굽은 거, 숨 쉬는 리듬 다 보고 박았으니까. 전문가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시어머니의 바느질 자국을 돋보기로 살폈습니다. 이건 현대 기술로 구현할 수 없는 숨은 매듭 방식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옷을 지을 때 쓰던 비기인데 이걸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대기업 쪽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승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베낄 수 있어도 사람의 체형을 읽어내고 그에 맞춰 한 땀 한 땀 영혼을 불어넣는 장인의 진심은 베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길,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은주야, 봤냐? 돈으로 사람 눈은 속여도 몸은 못 속이는 법이다. 이제 우리 아들 빚도 갚고 너 하고 싶은 디자인 마음껏 해라. 이심이가 뒤에서 다 박아줄게. 저는 그 투박하고 거친 시어머니의 손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품평회 이후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도용사실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그들이 보낸 고소장은 사과문으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는 그들의 보상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순잔의 서랍을 향한 세상의 진심 어린 존경이었죠. 1년 뒤 서울의 한 고궁 앞들에서는 아주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모델들 대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늙어온 동네 할머니들이 모델로 나섰습니다. 박 여사, 나 이거 떨려서 제대로 걷겠나? 다리가 후들거려. 이복의 김씨, 자네가 입은 그 옷이 얼만 줄 알아? 허리 딱 펴고 당당하게 걸어. 시어머니는 무대 뒤에서 동료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호통을 치셨지만 정작 어머니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디렉터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옷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거친 손마디, 그 위대한 훈장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치자색 광목 코트를 입은 시어머니가 첫 번째 모델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드르륵거리는 재봉틀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깔리자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패션쇼의 마지막,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귓속말로 속삭이셨습니다. 은주야, 고맙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바느질이 저를 살린 거예요. 우리 같이 살린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온 집, 남편은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해 성실히 일하고 있었고 저희 집 거실엔 빨간 딱지 대신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박순자 장인 연구소 현판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독서를 내뱉지 않으십니다.
아니, 여전히 말투는 투박하시지만 그 속에 담긴 온도를 저는 압니다. 가끔 제가 쇼핑몰 일로 밤을 새울 때면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방문 앞에 따뜻한 배즙 한 잔을 두고 가십니다. 적당히 해라. 몸 상하면 바느질도 못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사랑한다는 말보다 뜨겁게 들립니다.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재봉틀 돌리는 법을 배웁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기술만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굽어버린 등과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인생의 풍파를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 매듭은 어떻게 지어요? 이년아, 매듭은 밖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다. 사람 마음도 그래. 서운한 거, 아픈 거 속으로 잘 사겨서 단단하게 묶어야 진짜 명품 인생이 되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재봉틀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고부가 함께 써내려가는 희망의 노래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낡은 재봉틀 위로 오늘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습니다.